구독, 좋아요. 예,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게 큰 파급력을 갖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 변호사입니다. 설란영 여사 문제 넘어가기 전에요. 방금 네. 영상 보셨잖아요. 네. 자, 유시민이가 김문수 후보를 할배라고 했습니다. 할배. 지난번에는 뇌세포, 치매 뭐 이러더니 그냥 할배다. 할배. 자, 그러니까 김어준이가 그 할배한테 졌잖아요. 네. 하고 넘어갔는데, 자, 물론 이제 경기도지사는 한참 전, 선거 때는 한참 전 얘기합니다만, 저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할배 얘기, 이미 그때부터 사실 논란이 많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예. 저 발언을 하면서 이제 설란은 여사 발언까지 이어진 것인데, 평소에 뭐 60대가 넘으면 뇌가 썩는다 이런 발언을 해왔던 분이니까 60대 이상에 대한, 본인도 지금 60대 이상이 되었으면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공경은 단 하나도 있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뭐 할배한테 졌다기보다는 철저하게 실력으로 진 것인 게, 네. GTX에 관련된 토론만 보더라도 유시민은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GTX 말도 안 된다, 안 되는 거다 라고 했는데 김문수 후보자가 왜 말이 안 돼요? 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해서 지금 평택에서 수도권까지, 평택에서 강남까지 2027년이면 1시간이면 오고요. 예. 또 파주에서도 지금도 1시간이면 오는 그러한 세상이 펼쳐졌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승부사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설란영 효과. 설란영 여사 예상치 선거 국민의힘 경선 때부터 해서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요. 자, 특히 얼마 전부터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 주변 그리고 애국 인사들 사이에서 이번 대선에 설란영 여사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이런 말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에 설란영 여사가 방송 찬조 연설을 10분가량 분량으로 찬조 연설을 했죠. 대선 판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번 대선에 등장한 찬조 연설자 중 압도적 1위 조회수를 나왔어요. 찬조 연설 자체가 한 400만회가 넘었고, SNL 그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했었죠. 그때도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뭐 이곳저곳 설란영 여사 영상 합치면 거의 약 2천만 명이 봤다. 자, 많은 또 애국 유튜버들이 많이 또 알렸죠. 그래서 약 2천만 명의 유권자 약 절반에 가까운 사람 이상이 이 영상을 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장면 중에 설란영 여사 SNL 출연했을 때 그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삼행시를 부탁드릴게요. 김혜경. 힘 빠져요. 해. 해경궁 김씨. 경. 정을 칠 노릇입니다. 예, SNL 나와서 상당히 위트 있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해서 또 인기였죠. 설란영 여사에 대한 평가 어떻게 진짜로 평가하세요? 뭐 사실 설란영 여사를 보면 볼수록 저러한 그 보석 원석을 왜 이제야 우리 당이 세공을 하고 있나 생각이 듭니다. 김동길 교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방송 영상 촬영해서 결국 언젠가는 김문수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하면서 쭉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설란영 여사가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지 않나. 어떠한 철학도 가져 있는데 저렇게 위트도 있고 투사로서의 이미지도 있는 철학을 가진 투사. 이 선거가 끝나도 계속 조명이 되어야 될 그럴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특유의 이제 소탈한 화법, 뭐 과거 김문수 후보와의 결혼, 그리고 각종 아픔, 뭐 역경, 뭐 거기에는 이제 고문받은 거, 수감된 거, 이런 인생사가 있죠. 김혜경 씨와 대배되는 상황,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소신과 같이 여유있고 이트 있는 표현, 여러 대목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강 변호사님은 설란영 여사가 주목받는 핵심적인 이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일단은 그 매력이 너무 있으신 게 네. 스타성이 있으세요. 스타성이 말씀을 있어요? 너무 잘하는 게 사실 과거에도 단순한 노조 회원이 아니고 노조 위원이 아니고 노조 위원장을 했어요. 하나의 섹터에서.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다는 그러한 스타성이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저런 방송을 보고 검색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럼 놀라운 게
예전에 노조 위원장 하실 때 대한민국 최초로 타가소를 운영을 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 직장 내 어린이집이에요. 직장 내 어린이집이 이제야 자리를 잡았는데 그 당시에 최초로 타가소를 운영해야 된다. 여성 맘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도 보건휴가, 생리휴가도 주장했던 분입니다. 그러한 것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매력이 있다는 것이고 단순하게 뭐 소탈하다, 검소하다 이걸 이제는 넘어선 것 같아요. 그걸 넘어섰어요? 그걸 넘어서서 네. 이분은 철학을 가진 정말로 그 대한민국에 필요한 역대급 영부인 후보자가 아닌가, 역대급 영부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 부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설라영 여사 가족의 여러 가지 상황이 알려지면서 이제 파파미 일화에다가 일종의 페밀리즘 같은 게 좀 추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의 중요한 가치가 가족 아닙니까? 거기에서 세상의 어떤 근본이 시작된다. 자유와 함께 가족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시는데 이 부분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물론 김문수 후보 부부와 다른 정치인들이 비교가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주목받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봉천동에 있는 24평 국민주택에 살고 계시잖아요. 예. 그동안 민주당의 대선이나 총선이나 선거운동 방식을 보면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도 보수 측에서도 민주당에 있는 문제를 지적하긴 했지만 민주당의 선거운동 방식은 부부를 공격하거나 가족을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요새 전국에 민주당 유세장에 제가 몰래 가서 팔짱 끼고 멀리서 보고 있으면 예. 김문수 후보자를 욕하는 게 없어요. 없어요? 설란영 후보자 욕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들은 어떻게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선거 운동 방식이라는 게 대선이라고 하면 그 독립을 하지 않는 가족들은 다 같이 뭐 대통령실이나 청와대나 어떤 안가나 본가에서 살게 되는 것인데 선거 운동에서 대통령 가족이 다 다니는 선거 운동은 오로지 김문수 후보자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의 그 가족들이 대선 후보자일 경우에는 선거들을 같이 많이 다녔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자는 단상 위에 본인의 설나는 여사와 자녀와 딸과 사위도 올리고 손자 손녀도 올려가지고 선거운동을 같이 하는데 이재명 후보자 뭐 하고 있습니까? 사전 투표도 각각 따로따로 했어요. 지금 아들은 어디서 투표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 이준석 후보자의 경우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권영국 후보자의 경우에도 또 매스컴에 잘 나오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가족이 보이는 가족보다 위험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국면에서 유시민의 설란영 여사의 발언 1차 이제 망언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상당히 부적절한 차별과 여성 근로자에 대한 폄하 발언, 그래서 막 노총에서 들고 일어나고 항공노총의 여성 근로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유시민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세대 계층을 뛰어넘어서 지금 유시민에 대한 촉세 유시민에 대한 비난이 있습니다. 근데 술자리뿐만 아니라 가족 식탁에서도 이 유시민의 발언, 이 망언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계속 있다고 해요. 그런데 1차 망언뿐만 아니라 2차 발언을 했을 때 마치 해명이라고 한답시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전 이사장 자격으로 유튜브 채널에 또 나와서 했는데 내재적 독심술까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지금 포털 사이트에 네.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검색을 딱 해보세요. 네. 그럼 시사상식 사전에 맨 위에 어학사전에 뭐라 나오냐면 네. 1980년 송두율 교수가 네. 북한의 눈으로 북한을 이해하자라며 주창한 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내재적 접근법이 속칭 80년대, 70년대, 90년대 속칭 간첩들, 빨갱이들이 쓰는 그러한 용어예요. 뭐냐면 우리 시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시간으로 북한을 바라보지 말고 북한의 시각으로 북한을 이해하자. 그 방법이 내재적 접근법이에요. 어떻게 지금 대선 전국에서 저렇게 예전에 간첩들이 썼던 그러한 용어를 본인의 변명으로 씁니까? 제가 내재적 접근법으로 유시민을 한번 이해해 보자면 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유시민을 아무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민주당 선대위에도 책상이 없고 자리가 없고 또 최근에 이재명에 대해서 아무리 칭찬하고 방어하고 이재명 아들에 대해서 아무리 칭찬하고 방어해도 아무런 본인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밀려서 저런 언론사 저런 극좌 언론사에 출연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발언이 나온 것인데
결국 관심을 받고 싶은 겁니다. 유시민은 관심 받는 거에는 성공을 했죠. 그래서 본인의 은인이었던, 어찌 보면 생명의 은인이에요. 본인의 은인이었던 김문수 후보자를 배신하면서까지 저렇게 세게 발언을 한 것은 제가 유시민에 대한 내재적 접근법으로 봤을 때는 그저 관심을 받고 싶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유시민 씨 김문수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던, 만약에 뭐 이재명이 되던 뭐 이준석이 되던 권영국이 되던 본인의 책상 하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유시민의 이 1차 망언, 2차 망언, 이게 파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세대, 계층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전국 맘카페에서는 크게 독려할 문제입니다. 여성을 남성의 이제 속인으로 보면서 여성의 인생은 남자에 달려 있다.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다. 그거를 또 한계는 학력으로 구분한다. 와, 이거 지금 맘카페가 난리날 분위기면서 또 요즘에는 전국 그 전문직 아내 커뮤니티가 따로 있어요. 의사 와이프 커뮤니티나 변호사 와이프 커뮤니티가 따로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지금 동료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의사가 아닌데 내 남편이 의사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 건가? 지금 유시민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저도 제가 85년생이고 저희 어머니가 1950년대생인데 저희 어머니는 대학을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 강원도에서는 시골로 가면 갈수록 누구나 다 대학을 가는 사람보다 안 가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다. 예. 누구나 다 고졸인데 저렇게 그 당시에 뭐 서울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고졸과 대졸을 비교하면서까지 설나는 여사의 입지 전적한 업적이 충분히 있는데 순천여고 굉장히 먼문 고등학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여성 노동운동의 한 획을 걷고 그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와, 유시민의 인생과 설란영 여사님의 인생을 비교해봤을 때 누구의 인생이 더 고결하고 품격이 있고 위대하겠습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여성분들이, 맘들이, 어머니들이 독려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예. 저희 누님도 네. 초등학교만 나왔거나 아니면 무학인 네, 예. 저보다 뭐 한 12년 이렇게 위라, 한참 위라. 그 시대에는 이제 여성들이 학교에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저희 누님들도 다 그런데 세 분이 계신데 다 그렇지만 아주 현명하신 분들이에요. 네. 또 가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헌신적이고 네. 또 평소에 세상에 아픈 일이 발생하고 가족들이 아픈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와서 또 동생이 아픈 거 뭐 제 그렇죠. 또 어떤 네. 일이 벌어지면 가장 아끼는 게 우리 누님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 누님들이 예를 들자면 무학이거나 초등학교 옛날라면 이제 국민학교죠. 네.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단 한 번도 저는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네.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라. 근데 저 유시민은 평소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너는 뭐 상고밖에 안 나와서 안 돼. 너는 고등학교밖에 나와서 안 돼. 본인이 모셨던 대통령이 상고 나온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저희 어머니도 그 강원도에서 상고를 나오셨는데 정말 저희 두 아들 훌륭하게 키워내셨다고 한평생 고생하면서 저희는 저희 엄마가 고등학교 나왔다 그래서 저보다 제가 변호사인 저보다 지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양말을 못 찾을 때 엄마가 양말을 찾아주고 뭐 이런 단순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 삶의 지혜가 저희 어머니가 더 깊으신 거지 제가 지금 변호사이긴 하지만 제가 뭐라고 어머니한테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유시민은 정말 생각이 썩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상황이 이제 만만치 않다고 본 것인지 자기 아들 문제와 유시민 문제에 대해서 변명적으로 일단 사과하는 표현은 약간 하듯이 했어요. 네. 자, 변명스럽고 좀 조잡하긴 하지만 사과라는 표현을 이렇게 유감을 표했는데 어떤 상황일 때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까, 보통? 이게 정치 선거에서는 표가 뚝뚝뚝 떨어질 때 그런 예.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일반 뭐 형사 사건에서는 내가 구속될 것 같을 때 그때 이제 급하게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특히 아들 문제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 댓글을 달린 그 여성분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해야 되고 아들 도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2억 2천을 넣었지만 그게 딴 돈을 가지고 다시 넣었기 때문에 그게 뭐 큰 돈이 아닐 것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히려 반대로 도박이라는 거는 따면 딸수록 계속 하거든요. 예. 2억 2천보다 더 땄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냐? 지금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교나 사회 초년생들이 이 도박을 하다 보면 2억까지 딸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더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네. 요즘에 이런 게 있습니다. 조폭들이 국제 성남 마피아의 조직원들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구속됐어요. 지금 그 2022년 이경에 조폭들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때 사람들 유입이 안 되니까 몇 명의 주요 인물들한테 도박에 대해서 픽을 줍니다. 픽을 주는 게 뭐냐면 이거 뭐 점수가 몇 점 나올 거야, 홀짝 뭐 이런 걸 주는 거예요. 미리 점수판을 줍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 이거 10만 원 넣어봤는데 50만 원 됐네. 너도 한번 해봐. 영업사원을 모집하는 거죠. 저는 그런 의심까지 들어요. 지금 성남 마피아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데 그 아들이 도박을 했다. 그런 의심이 들고요. 유시민 그 발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사과했잖아요. 유시민이 자기는 유시민이 아니다. 유시민 본인이 사과를 했으니 국민들이 용서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두 가지 관점이 뭐냐면 아까 말한 내재적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렇게 사과를 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게 하는 가지가 있고 두 번째가 아니 그러면 유시민은 사과를 해도 국민들이 용서해주고 이준석 후보자는 사과를 했는데 제명안을 올립니까? 정말 이에 상반적인 행위를 그 이재명 후보자가 너무나 많이 지금 선거 막바지에 본인도 쫄리니까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마침 그게 나왔으니까 여론조사 상황 문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8일부터 이제 여론조사는 공표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보도할 수가 없게 딱 공직선거법에 돼 있어서 그 어떤 구체적 수치를 말하지는 못합니다만 어제 김문수 후보가 의정부 유세, 집중 유세에서 직접 얘기를 했어요.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다. 우리가 앞서는 것으로 이미 나왔다. 여론조사에 그런 결과 나왔다. 이 얘기를 했는데 평소에 김문수 후보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 거짓말을 하게 되면 본인이 말이 사실은 나오지도 못하고 더듬더듬하거나 이상하게 꼬입니다. 그런데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후보 성정상 거짓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제법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저도 사실은 자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산뜻해요. 네. 그래서 여론의 반전 상황 실제로 있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여론조사는 수요일 그 미공표 첫째 날 여론조사를 받아봤거든요. 예. 근데 그 첫째 날 여론조사가 어떤 여론조사냐면 3차 토론회 바로 직후 그 날짜와 그 다음 날이어서 예. 3차 토론회가 일부 반영된 여론조사인데 정말로 상승을 이제까지 선거철하면서 쭉 해오다가 정말 큰 소차가 됐어요. 네. 제가 지금 뭐 수치를 말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니까 수치를 말씀을 정확히 못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던 그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보다 더 좁혀졌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나온 게 그 이재명의 발언이고 그날 밤에 뭐가 나왔냐면 그 이재명 아들의 공소장이 나왔고 그다음 나온 게 유시민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 좁혀졌던 것보다 이재명 아들 공소장 때문에 더 좁혀졌을 것이고 유시민 발언 때문에 뒤집혀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마 김문수 후보자는 골든크로스라고 명확히 얘기한 게 뭐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니까 그거를 저희가 믿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사실 이 골든크로스는 그러면 언제 나왔을 것이냐. 오늘이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금요일에서 토요일 여론조사에는 저는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은 그 상황이 역전돼가지고 여론조사별마다 미묘하게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으면서 국민의힘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단일화 없이 가시죠. 나는 지금 최종 결과가 나온 겁니다.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근소차로 지고 있다. 골든크로스가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단일화를 위해서 굉장히 목매고 여러 가지 안건을 많이 줬을 텐데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 없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자 또 설나능 여사와 자강력을 가지고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라고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내주시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투표로 물론 그 결과를 말해줘야 되죠. 투표를 물론 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 앞서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김문수 후보 역전의 명수 그 사진 방금 띄어있던데 예. 자 김문수 후보 자 요즘 나는 방탄조끼 안 입는다. 방탄 유리벽에 서서 연설도 하지 않는다.
또 설랑 여사 사랑한다는 여러 가지 옷을 입는데 저 옷에는 역전의 명수 김문수, 역전의 명수 김문수 이렇게 했네요. 제가 김문수 후보자님하고 그 주말 내내 네. 강원도를 같이 돌았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지근거리 돌면서 원주, 춘천, 또 홍천, 속초, 강릉, 동해, 삼척 쭉 도는데 그 돌면서 저도 뭐 마이크도 잡고 사전 연설도 하고 했는데 이게 선거 운동원들을 한 명씩 직접적으로 취재를 하다 보면 확실히 3주 전에 처음 선거 운동 시작할 때는 너무 힘들었대요. 그때는 뭐 관심도 없거니와 응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토론회를 한 번 할 때마다 응원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지금 최근 5일 동안은 너무나 신나게 선거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자가 오는 선거운동은 당연히 지원 유세가 집중 유세가 되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자가 오지 않더라도 아침 거리 인사, 이제 오늘 마지막 선거운동이죠. 아침 거리 인사, 뭐 점심 식당들 인사, 뭐 저녁에 시장 인사, 또 그 퇴근길 인사하면서 요즘에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져서 체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기운이 왔다, 역전의 기운이 왔다는 게 체감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예. 자,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리박스쿨이라는 것을 지금 이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오늘까지 하면 3일에 걸쳐서 리박스쿨을 아시는 분들은 물론 애국 보수 인사들이 일부 인사들은 아실 겁니다. 물론 저도 리박스쿨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리박스쿨이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교육해왔던 단체이고 그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인터넷 관련된 교육도 필요한 분들이 어른들이 계셔서 인터넷 교육도 했습니다. 또 늘봄 교육 관련된 부분도 하시는데 아마 그게 뉴스타파에서 이걸 여론 조작 그 단체로 지금 기사화를 했어요. 어른들한테 인터뷰 교육을 해서 어떻게 기사를 서치하고 검색하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내려면 어떤 방식으로 댓글 달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우리의 역사의 정통성에서 제대로 잘 알려야 된다. 글도 많이 쓰시고 블로그에 이런 글도 쓰시고 뭐 커뮤니티에 이런 글도 쓰시고 페이북에 글도 쓰시고 댓글도 이런 거 많이 국민들에게 계몽 차원에서 알려야 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걸 뉴스타파가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다는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 갑자기 등장한 뉴스타파 리박스쿨 네. 그리고 이재명이 마치 리박스쿨 이야기하면서 국민의힘이 또 이걸 조작 댓글 사주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네. 네. 뭐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예. 뭘 예상했냐면 저 언론사가 네. 뉴스타파 저 언론사가 우리 지난번 대선을 생각해 보면 2022년 3월 9일이 대선 투표일이었는데 그 3일 전에 저 언론사가 무슨 김만배 신앙님 뭐 녹취록 해가지고 그랬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 지금 보니까 녹취록 짜집게 해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번에는 뭘 안 하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뭘 안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정확히 투표 3일 전에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어떠한 뭐 공작이 있다, 뭐 댓글 공작이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저 언론사는 이미 지난번 대선에도 이러한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가 그게 불법성이 탄로난 언론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근이 아니죠, 벌써 몇 년 됐어요. 주민센터나 뭐 각종 뭐 어르신들 교육하는 뭐 노인협회나 노인회나 어르신들에 대해서 유튜브 촬영 교육도 하고 또 키오스크 교육도 하고 또 SNS 글 쓰는 교육을 하면서 댓글을 쓰는 방법, 또 자기 블로그를 관리하는 방법, 유튜브에 댓글을 다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지금 일반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어르신들이 나는 이걸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러면 그런 걸 알려주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단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매크로 돌리는 거에 대해서 처벌받아가지고 징역살이를 한 사람들도 있죠. 네. 그리고 그러면 매크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댓글을 달리는 거는 이게 조직적으로 하는 거는 누가 먼저 원조냐? 이재명 후보자의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대놓고 우리는 이재명을 손가락으로 혁명하겠다 해서 대놓고 댓글을 쓰겠다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론 조작이나 조성이나 말을 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배워가지고
뭔가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배워서 댓글을 쓰려고 하는 요거를 여론 조작이다, 조성이다. 요거는 정말 이해 상반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 어르신들께서 만약에 거기서 배우지 않았다면 손자, 손녀한테 배워가지고 올립니다. 그러한 수순인 거고 정말 표현의 자유를 아예 억제하려고 하는구나. 저희가 김경수에 대해서는 매크로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지. 킹크랩으로 돌려가지고요. 예, 킹크랩 사건 징역 2년 받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위계의한 업무방해를 한 거지. 이재명 손가락 혁명군에 대해서는 아이 너네 지지자들이 너네 댓글 쓰는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금 똑같이 어르신들이 김문수를 지지하고 비단 어르신뿐만 아니라 2030들이 김문수를 지지하려고 댓글을 쓴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 그럽니까? 좀 말도 안 되는. 기존에도 이러한 그 기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가 대선 전에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 제기를 했다가 재판받고 있는 언론사가 한 문제 제기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국민 여러분들이 고민할 틈도 없어요. 그냥 뭐 그 칼로 그 툭단해야 됩니다. 예. 사실은 개딸들의 커뮤니티 내에서는 표적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여론을 조작하는 것으로 보이는 타겟팅을 하는 일들이 많았죠. 뭐 문자 메시지 폭탄 문자도 보내고 때로는 특정 어떤 댓글에 대해서나 커뮤니티에서 집중적으로 표적을 정해서 공격하는 일도 있는데 마치 자기들이 그렇게 하니까 리박스쿨도 그런 정도 규모로 집단적으로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인터넷 관련해서 커뮤니티 관련해서 검색 뭐 글을 쓰는 방법 여러 가지 거리에서 디자인을 하는 방법 또 댓글 그중엔 댓글도 있습니다. 이런 거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걸 여론 조작으로 하고 뉴스타파와 몰고 있네요. 자, 그 장면을 살펴봤고요. 자, 이재명의 장남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남 이동호 씨의 불법 도박 자금 문제, 대선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젓가락 논란, 이 문제가 상당히 불거졌었죠. 자, 그 전에 유시민 또 소환됩니다. 전원책이 유시민을 이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 문제로 논란을 하다가 혼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변호사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그냥 보통의 청년이라면 혀좀 쩌쩌고 아는 사람이 알고 넘어갈 문제인데 이게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 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혀쩌쩌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다리 몽둥이를 붙들어야 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찌찌차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 된다. 아니, 자, 불법 도박 문제부터 시작해서 매매 의혹,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특정인을 딱 겨냥해서 했던 그런 것들이 찌릿하고 넘어갈 문제냐? 전원책 변호사 그걸 놔두지 않았죠. 자,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 덮으려는 여러 가지 시도도 이제 시도되고 있고 프레임 어떤 변경 과정도 있는데 저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보통의 청년들은 저렇게 도박도 할 수 없고 보통의 청년들은 저렇게 댓글도 달지 않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또 내재적 접근법으로 한 거예요. 내재적 접근법. 내가 보통의 내가 청년이었다면 아니 그러니까 그 이재명 아들이 청년이니까 아니 청년들 중에 이동호 그 이재명 아들이 재산 신고를 한 거를 300만 원 신고를 했거든요. 390만 원 정확히. 390만 원 신고를 한 청년 중에 어떻게 2억 2천의 도박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의 청년들은 도박이라고 하면 뭐 도박도 아니죠. 유희를 즐기는 건데 명절에 뭐 외삼촌하고 뭐 점당 뭐 10원을 치던가 뭐 이 정도 도박 수준인 거지. 네. 보통의 청년들은 저렇게 2억 2천 도박을 안 한다. 유시민 씨의 말이 틀렸다 말씀드리면서 저런 댓글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러한 댓글인데 공소장에 나열돼 있어요. 보통의 청년들은 저렇게 댓글을 절대 안 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원책 변호사님께서는 다리 몽둥이를 불겨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저렇게 댓글 달잖아요. 구속돼요. 댓글을 달았는데 그 사진 대상이 미성년자였다? 100% 구속됩니다. 근데 지금 이따가 뭐 그 관련 연예인분들 얘기하겠지만 갓 미성년자를 벗어난 그러한 연예인이에요. 예. 그런데 저렇게 댓글을 단다? 저거는 굉장히 심각한. 저거는 죄송한데 그 이재명 후보자께 말씀드릴 때 저거는 다리 문둥이도 뿔기고 차라리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저렇게 앞으로는 재범 안 할 거예요. 근데 저거를 벌금형 500 받았잖아요. 예. 아빠가 대통령 후보자야? 벌금 500 받았어? 난 더 해야지. 나는 아무리 해도 처벌받지 않아. 우리 아빠 재판도 정지당해. 내 재판도 정지당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영화 최근에 지금
그 상영관에 걸려있는 영화 야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 영화를 보면 대통령 아들이 사고를 치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주제가 그 주제예요.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 성희롱 게시물, 성매매 의혹도 있는 데다가 성희롱 게시물. 자, 여기에 대상자 중 다수 여성들이 지금 해당되는데 거기에 걸그룹 에스파 카리나 씨가 지금 소환이 됐죠. 상당히 성적 수치심을 그럴 정도가 아니라 분노를 유발할 정도의 그런 이런 게시를 했던 글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재명 측과 민주당 이 사건 초기에 터졌을 때는 이동호 씨의 글이 아니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가 이후에는 확인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최근에는 이게 성적 취향이 다양한지 젓가락 댓글은 남성 대상이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동호 씨의 공소장 검찰 수원지검이 낸 공소장이 확인되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측이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지금 기자들 포함해서 이준석 9명 뭐 고발까지 했어요 민주당에서. 네. 어떻게 보세요? 그냥 민주당이 지금 그 눈덩이를 계속 굴리는 거예요. 예. 눈을 굴리지 않고 가만히 두면 눈이 스스로 녹습니다. 예. 근데 그걸 굴리니까 논란을 마련하는 건데 이준석 후보자가 저 발언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예. 저도 의아해했어요. 설마 저렇게까지 댓글을 달았을까? 그래서 24시간 동안은 전 국민이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막 싸우면서 그런데 공소장이 나오고 확실해졌는데 공소장이 어떻게 나왔냐? 예.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으면 공소장 안 나왔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준석 후보자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니까 국회 윤리위에서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판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공소장이 입수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소장이라는 게 그 국민의힘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받았으면 이거 내가 자료 요구한 거다 막 이렇게 말할 텐데 그런 게 아무도 없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윤리위를 통해서 공소장이 나온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본인의 발등을 본인들이 계속 찍고 있는 행위인 거다. 아니 사과를 진심 어리게 사과를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고 애 다리 몽둥이를 뿔기던 애를 혼내던가 그리고 대통령의 아들이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발언이 나와야죠. 과거 현직 대통령의 아들일 때도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 대통령의 아들일 때도 처벌을 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발언이 나와야 되는데 눈덩이를 굴리다가 결국 언론사 기자 9명까지 고소를 했죠. 네. 주요 언론사입니다. 아니 어쩌시려고 그래요. 대통령 만약에 정권을 잡는다 그래도 잡자마자 지금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할 겁니까? 지금 정말로 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것이다. 약간 민주당에서도 소스가 좀 엇갈리는 그런 과도한 충성 경쟁 때문에 더 소스가 엇갈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김문수 후보자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골든크로스 이후에도 쭉쭉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예. 유시민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섭섭해할 사람들이 하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람 문제 한번 잠깐 볼게요. 정청래 영상을 한번 보고 오겠는데요. 자, 정청래의 젓가락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젓가락도 1번이네. 1번 이재명. 예. 자기가 주목받지 못하는 게 서운했던 건가요? 정청래가 또 젓가락 논란이 벌어지니까 젓가락을 들고 기호 1번이네 퍼포먼스를 했어요. 이거 이재명 엿먹이는 거 아닙니까? 네. 저거를 언제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옷을 아마 입고 있으니까 뭐 최근에 찍긴 했었을 텐데. 저게 대략 한 5일 정도 전쯤 됐어요. 5일 정도 4, 5일 전에. 전에. 네. 그러면서 다른 정청래 말고 다른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뭐 젓가락 인증이라 그래서 했는데 결국 이준석 후보자가 네. 저 영상을 보고 착안을 해가지고 마침 댓글에 젓가락이라는 말이 있으니 그렇게 해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정청래를 비롯해서 다른 민주당 후보자들을 되게 헉 했을 거예요. 헉. 저 영상에 지금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저희 같이 고관여층이나 언론사의 시각은 일단 영상을 언제 촬영했는지부터 살펴보잖아요. 근데 이게 저게 막상 저렇게 영상을 보다 보면 지금 촬영한 것 같단 말이에요. 저 복장도 그렇고. 그러면
TV 토론회에서 젓가락 발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계속 젓가락을 들고 한다는 것이 마치 본인의 후보자를 조롱하는 영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화들짝 놀라면서 헉했을 것이고, 앞으로는 저런 젓가락을 상용화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철저히 금지시켰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논란이 생기면서 저거 들고 왔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옛날에 지금 네. 만들었던 게 최근에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아. 최근에 이제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논란 이후에 예. 그럼 완전히 이재명 먹이는 건데 후보자를 저 방해하는 건데요. 그 이재명 후보자를 먹이는 거고 방해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투표를 국민들을 바라보고 선거 운동을 전개해야지 네. 본인들의 극성 지지층, 열혈 지지층을 보고 선거 운동을 하다 보면 그 민주당의 열혈 지지층 분들은 이재명 아들이 쓴 젓가락 댓글을 보고 나서도 이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젓가락을 오히려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합시다.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게 되고, 저것을 국회의원들이 그 선거 운동원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혼선이 생기거든요. 제발 좀 선거 운동을 할 때 국민을 바라보고 선거 운동을 했으면 합니다. 국민들 중에 저걸 납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댓글 중에 젓가락 금지법 만들 거냐 이렇게 좀 있으면 어떤 누가 젓가락 금지법 만들겠다고 나오겠네. 정청래는 젓가락 금지법 만들 수 없다. 법사위원장이니까 또 그럴 장면이 나올지 참 우스운 장면입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은 그 의견이 또 같이 전파가 되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 사전투표 관리 문제 한번 이야기를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용지를 반출하거나 대리투표하는 사태, 대리투표자 지금 구속됐습니다. 네. 결국은 이재명 찍은 투표용지도 나왔고 22대 총선 투표용장이 한 장이 나오는 사례도 발생했는데, 야, 이거 총체적으로 이 선관위의 선거관리 문제가 제기됐어요. 네, 진짜 화들짝 놀랄 일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많은 국민들이 투표 참관인으로 혹은 감시단으로서 감시를 하다가 하나둘씩 발견되고 있는데, 이게 감시가 원활히 되지 않았던 지지난번 총선이나 문재인 시절 대통령 선거 때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구속된 사람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투표 참관인들이 보고 있다가 누가 새벽 6시에 투표를 한번 했고, 네. 좀 있다가 오전 되니까 똑같은 사람이 투표를 하길래 잠시만요, 저 사람 투표 2번 했어요 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투표 사무원이었고 선거 사무원이었고 계약직 공무원이었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투표를 하고 남편 이름으로 또 투표를 하고 이게 가능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얼굴 식별을 그때 투표 참관인이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2배 투표한 것이고, 심지어 이게 가능하면 남편뿐만 아니라 나의 뭐 아들, 딸, 처제, 형수 다 전화해가지고 투표 안 했어? 내가 그럼 투표할 거야 안 할 거야? 본인이 다 투표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정말 투표 참관인께 정말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김포에서 발견된 그 투표용지도 그러합니다. 이게 단순히 관리 부실로 치닫기에는 부실이라는 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부실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떠한 고의적으로,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고의적으로 부정선거는 없었다, 조직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실이 쌓이고 나다 보면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어쩔 것입니까? 저희 지난번 선거 0.73% 차이로 이겼어요. 이번 선거 몇 퍼센트를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투표용지 한 장뿐이다, 2장뿐이다, 이런 것이 발견된 것이 그거지, 발견 안 된 것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약간 우려가 너무나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그 얘기를 주셨으니까 이어볼게요. 지금 대리투표자는 이제 구속이 됐고, 저런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상당히 중형에 이제 해당할 수도 있다고 지금 네.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노태학 선관위원장이나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은 처장인가요? 그 밑에 차장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 선관위의 부실선거 문제는 계속 여러 부분으로 제기가 됐고, 국회에서도 했고, 관련 공정선거를 관리하는 팀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거다 미리 예고를 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지금 현실로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행정적인 어떤 책임 문제도 있을 텐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정말로 이 녹태학 선관위원장님이 그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네. 웃으면서 인터뷰하시더라고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 못하시는 거예요. 저는 검찰이 일단은 약간 여러 가지 다양한 제보가 검찰로 갈 겁니다. 예. 그걸 발빠르게 정리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주 요직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출국 금지부터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선거 끝나고 이분들이 자기는 사퇴를 하고 바로 해외로 나가던가 이러면 어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못 받게 헌법재판소가 판결 내리지 않았습니까? 감사원의 감사를 못하게 되면 남은 거 수사밖에 없어요. 그럼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면 발빠르게 출국금지 조치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례 중에 좀 가장 황당한 사례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 노트북이 예. 투표함이에요. 예. 그러면 봉인지를 이렇게 감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노트북이 못 열리게 해야 됩니다. 못 열리게. 그 사전투표가 끝나면 이 상태로 본투표까지 보존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투표함에 대해서 봉인지를 이렇게 감싸지 않고 이 위에만 붙여놓는 거예요. 아, 위에만. 예, 이 봉인지를 위에만 붙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열리는 거죠. 열리는 건 개봉하는 쪽에 당연히 붙여야 그게. 이렇게 붙여놔야지 네. 이거를 못 열리는 건데 이걸 열리면 뭐냐? 꺼낼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CCTV로 24시간 감시하게 하는 게 법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CCTV를 가리고 있던가 혹은 이 가린 천막을 하던가 이런 게 왕왕 발견되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것이고 저렇게 웃으면서 노태학 위원장은 발을 할 게 아니라 사례별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직접 브리핑을 하시던가 하셔야지. 그래요. 이게 100번 양보해서 조직적인 선거가 아니면 그러면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뭐 그 부정선거 아니면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행정적인 책임은 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대리 투표자 이게 조직적으로 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대리 투표자도. 그런데 대리 투표자가 구속이 됐어요. 조직적인 부정선거만 책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명이 이런 본인의 생각으로 조직적으로 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니까 대리 투표한다라도 구속될 사안이고 증형이 나아질 사안이죠. 그러니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관계된 조직적 부정선거만이 아니라 이런 한 명 어떤 지역의 아주 특수한 곳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선거에 개입해 부정선거를 했다면 그건 증형이 내리게 돼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조직적 부정선거만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선거 관리에 있어서 그런 선거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책임은 선관위가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은 반드시 형사적으로 행정적으로 지금 따져야 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네. 근본적으로는 사전투표제 이거 이제 사실은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네.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어차피 관리의 사각지대가 선관위에는 근본적으로 사전투표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봄투표와 다르게 정당과 선관위의 모든 그 참관이나 관련자들이 사전투표에 관련해서 다 참여할 수 없는 네. 그 상황도 있고요. 치밀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측면에 이미 내재적으로 또 내재적이네요. 네. 상황상 있기 때문에 선거 부정에 노출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제 없애고 본투표 3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제의가 이미 제기가 됐는데 네. 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사실 당초에 사전투표제가 논의될 때는 네. 투표 날이 있잖아요. 6월 3일. 그럼 사전투표는 그 전날이나 전전날에만 해야죠. 네. 그런 다음에 투표용지를 그 투표소를 투표함을 거기 보관을 해야 되는데 사전투표를 일주일 전에 하니까 이게 사실 단일화 문제도 있고 후보 사퇴 문제도 있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도 있고 너무나 이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라는 이름을 붙일 거면 본투표 전날에만 하던가 전전날에 하던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 본투표를 3일 정도 하던가 이틀 정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지금은 예전처럼 뭐 투표하라고 할게요라고 해서 직장에서 그걸 막던가 그러지 않습니다. 투표일에 대해서 뭐 투표일날 출근을 하는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가서 투표는 하게 오게 다 배려를 해주거든요. 본투표 하루만 해야죠. 그리고 이 개표 방식도 그렇습니다. 이 투표함을 2박 3일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이거를 개표함으로 옮겨가서 다 같이 전자개표를 탁 하는 게 아니라 대만식처럼 그 자리에서 뭐 주민센터나 혹은 아니면 어디서 투표를 해서 노인회관에서 마을회관에서 투표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6시 땡 되면 그 자리에서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을 보는 데서 까서 그 자리에서 수개표를 해서 수개표한 그
그 결과지를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개표 이후에 개표함을 넘겨야죠. 이것이 맞는 방식입니다. 그래야지 그 투표함이 오고 가면 거기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날 6시에 투표 종료하고 바로 거기서 8시에 투표 종료하고 바로 거기서 개표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 왜 왔다 갔다 거리고 이거를 3일 동안 보관하고 이게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불신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라는 높아심의 걱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쨌든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는 하루만 하고 개표함 그 투표함 옮기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예. 자, 사전투표제 문제, 본투표 문제 이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